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 브라반트 지방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 목사관에서 한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이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 하지만 이 축복받아야 할 이름 뒤에는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같은 이름의 형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빈센트는 매일같이 교회 마당을 지나며 자신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생년월일이 새겨진 형의 차가운 묘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대체자로 살아간다는 감각,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는 근원적인 불안은 소년의 영혼에 깊은 우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모님의 슬픔 어린 시선 속에서 빈센트는 자신이 온전한 사랑을 받기엔 무언가 결여된 존재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 홀로 벌판을 헤매며 곤충을 채집하고 들꽃의 미세한 생김새를 관찰하는 일에 몰두했던 건 어쩌면 사람보다 말이 없는 자연이 주는 위로가 훨씬 컸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 테오도루스 반 고흐는 엄격하고 경건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종교적 의무와 도덕적 고결함이 강요되는 가풍 속에서 빈센트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빈센트의 내면에는 부모의 기대보다 훨씬 뜨겁고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2살의 빈센트는 기숙학교로 보내지는데 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을 그는 평생 지우지 못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뒤로 멀어지는 부모님의 모습과 어깨를 적시는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낯선 환경이 주는 압박감은 그를 더욱 폐쇄적인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는 늘 교실의 유령처럼 주변을 겉돌았습니다. 동급생들의 웃음소리보다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흔들림이나 구름의 기괴한 모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였죠. 이 시기 빈센트가 느꼈던 고립감은 훗날 그의 편지 속에서 유배당한 기분이라는 처절한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16살이 되던 해 빈센트는 학업을 중단하고 삼촌의 도움으로 구필 화랑의 수습사원이 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점에서 시작된 그의 사회생활은 처음엔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빈센트는 예의 바르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예술 작품을 투영하는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당시 화랑은 단순히 그림을 파는 곳을 넘어 상류층의 사교장이자 당대의 미학이 거래되는 중심지였습니다. 빈센트는 이곳에서 렘브란트, 밀레와 같은 거장들의 폭재화를 다루며 예술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밀레의 작품 속에서 발견한 노동의 숭고함과 대지의 생명력은 어린 빈센트에게 종교적 경외심에 가까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술가는 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랑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빈센트는 1873년 예술의 심장부라 불리던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당시 런던은 산업혁명의 절정기에 있었고 도시의 풍경은 눈부신 활기와 자욱한 우울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매일 아침 안개 낀 템스강을 건너 출근하며 빅토리아 시대의 거대한 에너지를 목격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초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드물게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급료도 충분했고 신사다운 차림새를 하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읽으며 도시의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주인의 딸이었던 외젠이 로이어를 향한 짝사랑이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빈센트는 특유의 저돌적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그녀에게 구애했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그녀는 차갑게 그를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운 사랑과 그만큼이나 처절한 배신감은 빈센트의 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랑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림의 상업적 가치를 설명하는 행위 자체가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손님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을 돈으로 사고 파는 당신들은 영혼이 없다는 시기, 독서를 내뱉는 직원을 화랑이 더 이상 용납할 리 없었습니다. 런던과 파리를 전전하며 부적응자의 모습을 보이던 빈센트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실패한 예술 중개인이 된 빈센트가 도피처로 선택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종교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의 종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불사르기로 결심합니다. 벨기에의 가난한 탄광지대인 보리나주로 떠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인 투신 중 하나였습니다. 보리나주는 검은 땅이라 불릴 만큼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수백 미터의 어둠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캤고 그들의 가족은 굶주림과 진폐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빈센트는 이곳에서 전도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일반적인 성직자들의 그것과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옷과 소지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도 광부들처럼 얼굴에 시커먼 탄가루를 묻힌 채 낡은 가마니를 덮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온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급진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광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교단 지도부의 눈에 비친 빈센트의 모습은 성자가 아닌 광기 어린 선동가에 불과했습니다.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광신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그는 전도사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맙니다. 신의 사랑을 전하려 했던 노력이 철저히 부정당했을 때 빈센트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보리나주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가? 왜 나의 진심은 늘 오해받는가? 1880년의 그의 겨울, 빈센트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보리나주의 황량한 들판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머니 속에 있던 몽당 연필과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구분 등의 광부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드리는 기도보다 더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선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창조의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것이 신이 내게 주신 진짜 사명이다. 빈센트는 깨달았습니다. 설교 단상 위에서 박제된 성경 구절을 읊는 것보다 고통받는 이들의 진실한 얼굴을 화폭에 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30을 앞둔 늦은 나이, 정식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회적 낙오자. 빈센트가 화가의 길로 들어서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은 그림뿐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연필을 잡을 것이다. 이 선언은 고독한 천재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앞으로 펼쳐질 치열하고도 고통스러운 예술 여정의 개막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다시 헤이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에 매달립니다. 사촌 형이자 유명 화가였던 안톤 모브에게 지도를 받으려 했지만 고집 세고 타협을 모르는 그의 성격은 이곳에서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정해진 대생 규칙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선을 투박하게 그려내는 빈센트의 방식은 당시 화단의 기준으로는 실력 없는 아마추어의 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모브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빈센트는 거리의 불황자나 매춘부들을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신한 채 버려진 시엔이라는 여인과의 만남은 빈센트의 삶에 또 다른 파란을 몰고 옵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며 동거를 시작합니다. 세간의 비난과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시엔을 통해 평범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독한 가난과 서로의 심리적 불안은 결국 파국을 불러왔고 빈센트는 또 한 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은 동생 테오였습니다. 테오는 형의 괴팍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감수성을 믿었습니다. 형이 보내오는 거친 습작들 속에서 테오는 태동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빈센트에게 테오는 단순히 돈을 보내주는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관객이었습니다. 빈센트는 테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쓰며 자신의 예술적 고민과 인간적인 고뇌를 쏟아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훗날 우리가 고을하는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류의 기록이 됩니다. 보리나주와 헤이그에서의 실패,
그리고 시엔과의 이별은 빈센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기교나 장식적인 미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늙어가는 민중의 삶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광인 취급을 했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조금씩 서늘하고도 강렬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의 투박한 손마디와 거친 흙의 질감이 화면 위로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세련된 예술을 지향하던 당시 파리 화단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투박하지만 진실한 고음안의 언어였습니다. 이제 빈센트의 발걸음은 다시 고향 네덜란드의 북부 지방 누에넨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초기 걸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을 완성하기 위한 장기간의 고행에 돌입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농가를 방문해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들이 감자를 집어드는 투박한 손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 손이 바로 평생 땅을 일군 거룩한 손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표정들,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빈센트는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누에넨에서의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마을 여인과의 스캔들에 휘말리며 가톨릭 신부로부터 반고흐의 모델이 되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빈센트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네덜란드의 어두운 색조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빛과 색채가 넘실거리는 곳, 예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886년 2월의 어느 날, 빈센트는 테오에게 짤막한 쪽지를 남긴 채 파리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짐 가방에는 몇 자루의 붓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빈센트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복기했을 것입니다. 죽은 형의 그림자로 살았던 어린 시절부터 사랑에 실패하고 종교에서 버림받으며 끝내 사회적 낙오자로 낙인 찍혔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오직 예술에만 매달리게 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목사 지망생도 화랑 직원도 아닌 화가 빈센트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차가운 북부의 어둠을 뚫고 빛의 도시 파리로 진입하는 그 순간 인류 예술사는 비로소 가장 위대한 광기이자 고귀한 영혼의 등장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의 눈앞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고 그의 붓은 그 강력한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파리의 북녘 승강장은 매캐한 석탄 연기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886년 2월의 어느 날, 그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낡은 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내려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화구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루브르 박물관, 사각형 방에서 만나자는 짤막한 쪽지만을 남긴 채 예고도 없이 파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테오는 갑작스러운 형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형의 눈에서 읽히는 절박함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걷는 파리의 거리는 빈센트가 평생 보아왔던 네덜란드의 무거운 회색빛과는 전혀 다른 우주였습니다. 쇼윈도의 화려한 가스등 조명, 노천 카페에서 들려오는 화가들의 떠들썩한 대화,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자유로운 예술의 향기는 빈센트의 감각을 단숨에 마비시킬 듯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테오의 아파트는 몽마르트르 언덕의 르픽 거리 54번지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빈센트는 두 번째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파리는 그에게 부드러운 환대만을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파리와다는 인상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 새로운 미학적 실험들이
우후죽순처럼 피어나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빈센트가 네덜란드에서 그토록 공을 들여 그렸던 어둡고 칙칙한 농촌의 풍경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형, 이제는 빛을 그려야 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테오의 이 진심 어린 충고는 빈센트에게 거대한 해머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자신의 예술적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빈센트는 곧장 페르낭 코르몽의 화실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화가 지망생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앙리드 툴루즈 로트레크와 에밀 베르나르 같은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전통적인 아카데미 방식의 수업에 냉소를 보냈고 카페에 모여 밤새도록 예술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빈센트는 그들 틈에서 여전히 이방인처럼 겉돌면서도 그들이 내뱉는 날 선 문장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특히 로트레크는 빈센트의 다듬어지지 않은 강렬한 에너지를 알아본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빈센트, 당신의 선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 같군. 조금만 더 색을 써보는 게 어때? 로트레크의 이 한마디는 빈센트의 팔레트에 조금씩 변화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당시 파리는 산업화의 그늘과 화려한 벨 에포크의 문화가 공존하던 기묘한 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명과 귀족들의 웃음소리가 교차했습니다. 빈센트는 이 역동적인 도시의 이면을 관찰하며 자신의 색채를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묘법으로 유명한 조르주 쇠라의 전시회를 방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만 개의 원색 점들이 모여 하나의 눈부신 빛을 만들어내는 광경은 그에게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색깔 하나하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지? 빈센트는 테오를 붙잡고 흥분해서 토해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캔버스 위에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상 쇠라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점은 찍을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의 점은 길게 늘어졌고 마치 꿈틀거리는 생명체처럼 역동적인 선이 되어갔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빈센트의 방은 점차 세계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물감을 사 모았습니다. 당시 새로 발명된 크롬 옐로나 울트라 마린 같은 선명한 안료들은 빈센트에게 새로운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물감을 아껴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튜브를 통째로 짜내어 캔버스 위에 지시기듯 발랐죠.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른 색을 덧칠하는 바람에 방 안에는 늘 코를 찌르는 테레비뉴 냄새와 독한 안료의 향이 진동했습니다. 테오는 형이 잠든 밤이면 조용히 거실로 나와 형의 그림들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야성적이고 거칠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환희를 보며 테오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형의 그림은 너무 뜨거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지도 몰라. 테오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형의 낡고 흙 묻은 구두를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이 시기 빈센트를 사로잡은 또 다른 세계는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였습니다. 우키요에의 강렬한 윤곽선과 평면적인 색채 그리고 과감한 구도는 서구의 원근법에 갇혀있던 빈센트에게 거대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갤러리 빙에서 수백 장의 우키요에를 수집하며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깊은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일본 화가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 선입견이 없어. 그들은 꽃 한 송이에서 우주를 보지. 빈센트는 일본 그림을 모사하며 유럽 예술의 한계를 돌파할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배경은 단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물의 본질만을 남기려는 이 치열한 노력은 훗날 그의 화풍을 결정짓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파리의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톡사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빈센트의 그림은 여전히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광인에 낙설하며 조롱하기 일쑤였죠. 경제적 무능력은 빈센트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활비를 동생 테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면 몽마르트르의 선술집에서 독주인 압생트를 들이켜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에메랄드빛 독약이라 불리던 압생트는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고 환각과 환청의 문을 열었습니다. 빈센트는 취기에 비틀거리며
밤거리를 헤매다 가로등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테오와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사교적인 성격의 테오와 고립적인 빈센트가 함께 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밤늦도록 그림에 대해 소리를 지르며 토론하길 원했고, 피곤에 지쳐 퇴근한 테오에게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빈센트, 제발 조용히 좀 해줘. 나는 내일 아침에도 화랑에 나가야 한다고. 테오의 외침에 빈센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들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에게조차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빈센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뒤틀린 표정. 그는 자신의 내면에 소용돌이치는 불안을 숨기지 않고 캔버스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1887년 겨울, 파리는 유난히 춥고 습했습니다. 빈센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치아는 빠지고 위장병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예술적 정체기였습니다. 파리의 화가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파벌을 나누어 싸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예술적 공동체를 꿈꿨던 빈센트에게 파리는 이제 지긋지긋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회색이야. 더 많은 태양이 필요해. 색채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야 해. 그는 남부 프랑스의 강렬한 햇살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라면 자신이 꿈꾸던 일본 같은 세상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 빈센트는 카페 탕브랭에서 운명적으로 폴 고갱을 만납니다. 고갱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 그리고 이국적인 화풍은 빈센트에게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서로의 재능을 탐색했습니다. 빈센트는 고갱과 함께 새로운 예술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경쟁과 시기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며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낙원 말입니다. 하지만 고갱은 빈센트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파리의 비정한 속성을 꿰뚫고 있었고 자신만의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빈센트는 고갱을 자신의 유일한 동지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파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날, 빈센트는 테오의 아파트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 위로 지는 노을이 파리의 지붕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곳에서 화가로서 가져야 할 모든 무기를 얻었습니다. 빛을 읽는 법, 색채를 해방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법까지 말이죠. 비록 이름 없는 낙오자로 떠나는 길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파리에서 얻은 수천 개의 태양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테오에게 나는 남쪽으로 간다. 그곳에서 진정한 빛을 찾아낼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요. 파리라는 거대한 예술의 학교를 졸업한 그에게 남겨진 과업은 오직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뒤덮는 일뿐이었습니다. 기차가 파리의 외곽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차가운 겨울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눈을 감고 아르레 태양 아래 펼쳐질 노란 밀밭과 푸른 하늘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보이지 않는 붓을 쥐고 허공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위대한 창조의 시대를 예고하는 떨림이었습니다. 파리는 그에게 성숙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고독과 광기의 씨앗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이 남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떤 꽃을 피울지 빈센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의 형벌이자 축복이 그의 등 뒤를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적막한 대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88년 2월 21일, 기차에 차가운 금소금이 먹고 빈센트가 아를력 승강장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기대했던 눈부신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따뜻한 열기를 꿈꾸며 달려온 그에게 아르른 하얀 눈으로 뒤덮인 낯선 풍경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인 미스트랄은
뺨을 후려치는 채찍처럼 차가웠죠. 하지만 빈센트의 눈에는 그 눈조차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하얀 눈 속에 검은 나무들이 서 있는 풍경은 마치 일본의 설경처럼 아름답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르를 자신이 꿈꾸던 예술적 유토피아, 즉 유럽의 일본으로 낙점한 상태였습니다. 이 낙천적인 오해는 빈센트가 고독한 아르에서의 첫 생활을 견디게 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찾아오자 아르는 빈센트의 기대대로 거대한 색채의 전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과수원의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고 공기 중에는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생명력이 감돌았습니다. 빈센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점 이상의 그림을 그려내는 초인적인 속도로 아르의 봄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캔버스를 고정한 이젤이 미스트랄에 쓰러지지 않도록 땅에 말뚝을 박아 고정한 채 그는 폭풍 같은 바람 속에서 붓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분홍빛 꽃잎이 용솟음치고 있어. 이 찬란한 순간이 증발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화폭에 박제해야 해. 그의 일기장에는 창조의 열병에 들뜬 한 인간의 가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빈센트는 아르의 시내 광장에 위치한 노란 집을 빌렸습니다. 외벽이 선명한 크롬 옐로로 칠해진 이 작은 건물은 그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남방화실이라 부르며 전 세계의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오직 예술에만 정진하는 성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빈센트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흥분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테오, 이곳에 화가들의 공동체를 세울 거야. 고갱이 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술의 혁명을 시작할 수 있어. 그는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 노란 집의 방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는 소박한 나무 의자와 침대뿐이었지만 벽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꽃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죠. 바로 이때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 연작이 탄생합니다. 빈센트에게 해바라기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향한 맹목적인 열망이자 고갱에게 바치는 환대의 선물이었으며 자신의 영혼이 타오르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해바라기가 시들어 빛을 잃기 전에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물감을 덧칠했습니다. 노란색 위에 다시 노란색을, 그 위에 오렌지색을 겹겹이 얹으며 그는 색채가 가진 감정의 임계점을 시험했습니다. 해바라기는 나 자신의 상징이야. 태양 없이는 살 수 없고 태양 아래서만 가장 뜨겁게 피어나는 존재지. 빈센트의 손끝에서 태어난 해바라기들은 화병 속에서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꽃처럼 일렁이며 캔버스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야성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노란 집의 지독한 외로움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빈센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르의 주민들은 낯선 차림새로 들판을 헤매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이 네덜란드 화가를 경계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빨간 머리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돌을 던지기도 했죠. 빈센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 고립을 유일하게 달래준 것은 우체부 조제프 룰랭이었습니다. 룰랭은 빈센트의 예술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고귀한 성품과 심연의 고독만큼은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빈센트는 룰랭과 그의 가족들을 그리며 인간적인 온기를 수혈받았습니다. 룰랭의 풍성한 수염과 선한 눈망울을 담은 초상화는 빈센트가 가장 시린 시기에 얻은 작지만 소중한 구원이었습니다. 드디어 1888년 10월 빈센트가 그토록 고대하던 폴 고갱이 아르에 도착했습니다. 두 거장의 만남은 인류 예술사에서 가장 눈부시면서도 비극적인 동거의 서막이었습니다. 초기 몇 주 동안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노천 카페를 드나들며 여주인 진우 부인을 모델로 세웠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예술적 이상을 공유했습니다. 고갱, 자네가 오니 비로소 이 노란 집의 영혼이 완성된 기분일세. 우리가 힘을 합치면 파리의 그 어떤 화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빈센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고갱에게 자신의 모든 내면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균열이 수면 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고갱은 철저하게 기억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화가였고 빈센트는 눈앞의 대상을 직접 마주하며 그 요동치는 에너지를 포착하는 화가였습니다.
작업 방식의 사소한 차이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이는 곧 예술 철학에 대한 격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고갱은 빈센트의 무절제한 열정과 떡칠된 물감을 조롱했습니다. 자네의 그림은 너무 어수선해. 좀 더 냉정하게 세상을 재단할 순 없나? 반면 빈센트는 고갱의 오만함과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자상을 입었습니다. 좁은 노란 집 안에는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미스트랄이 유리창을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12월에 접어들며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빈센트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고갱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유기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이어져온 버려진 아이의 트라우마가 다시 머리를 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빈센트는 고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소동을 피웠습니다. 고갱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날 밤의 공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빈센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나를 응시하며 면도칼을 만지작거렸다. 1888년 12월 23일 밤 아르레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격렬한 결투와 같은 말다툼 끝에 고갱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빈센트는 홀로 노란 집에 버려졌습니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뇌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소음과 환청이 쏟아졌고 세상의 모든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빈센트는 면도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왼쪽 귀를 사정없이 잘라냈습니다. 선열이 낭자한 귀 조각을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단골 술집의 여인이었던 라셸에게 건네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간직해 주시오. 다음 날 아침 빈센트는 노란 집의 침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갱은 이미 아르를 떠난 뒤였고 테오는 형의 비보를 듣자마자 파리에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빈센트를 보며 테오는 가슴이 찢어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형,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내가 왔어. 빈센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테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테오. 내가 또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자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가 자신의 이상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바친 처절한 재래와도 같았습니다.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아르레 주민들은 빈센트를 더욱 위험한 광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탄원서에 서명하며 빈센트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미친 화가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한다. 그를 당장 우리 마을에서 격리하라. 주민들의 서늘한 시선 속에서 빈센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르에서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레미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뇌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이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나는 어둠 속에 은신해야 할 것 같아. 생레미의 요양원생 폴드 모졸은 적막하고 차가운 은신처였습니다. 빈센트는 창살이 달린 작은 방에 갇혀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립된 방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그에게 생애, 가장 위대한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발작이 멈춘 틈을 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검은 불꽃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밤하늘의 별들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우주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부르는 그 걸작은 사실 빈센트가 가장 깊은 고통과 광기 속에 침잠해 있을 때 태어난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캔버스 위에 용돌이 치는 별들을 그리며 자신의 불안을 투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밤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주의 거대한 질서와 그 속에 던져진 미물 같은 인간의 신음이 뒤섞인 풍경이었습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언제나 꿈을 꾸게 돼. 지도 위에 검은 점들이 도시를 나타내듯 밤하늘에 빛나는 점들은 우리가 죽어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닐까. 빈센트는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정신은 조각났지만 그의 예술적 의지는 오히려 더 날카로운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아이리스 꽃들, 바람에 일렁이는 올리브 나무,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타오르는 밀밭.
빈센트는 광기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삶의 벼랑 끝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환청도 잦아들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독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형이 보내오는 그림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의 그림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어. 이 그림들은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하지만 빈센트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어둠은 남부의 강렬한 햇빛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발작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그 강도 또한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색채는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강렬해졌고 붓터치는 더욱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작별을 예감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890년 5월 빈센트는 1년간의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북쪽의 오베르시르와주로 향합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아르레 태양과 생레미의 별빛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너무 많은 자상을 입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남부의 뜨거웠던 꿈은 그렇게 비극적인 전설로 남은 채 빈센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무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1890년 5월에 파리는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기차 창밖을 내다보는 빈센트의 눈에는 여전히 생레미의 차가운 창살 자국이 환영처럼 어른거렸습니다. 1년이라는 긴 요양원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해방감보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근원적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리에 잠시 머물며 동생 테오와 그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카 빈센트 빌럼을 만났을 때 그는 생애 처음으로 평범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안에 가득한 아기용품들과 테오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빈센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이 평화로운 풍경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하게 부서진 조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도망치듯 파리를 떠나 근교의 작은 마을 오베르시르와주로 향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종착지가 될 것임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오베르에 도착한 빈센트를 맞이한 것은 나지막한 언덕과 끝없이 출렁이는 밀밭 그리고 짙은 이끼가 낀 고풍스러운 가옥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운명적인 조력자 폴 가시에 박사를 만납니다. 가시에 박사는 신경질환 전문의였으나 본인 스스로가 지독한 멜랑콜리를 앓고 있는 예술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빈센트는 가시의 박사를 보며 거울을 보는 듯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깊게 병든 사람이구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심연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 빈센트는 가시의 박사의 초상화를 그리며 그가 가진 시대적 우울을 날카롭게 포착해냈습니다. 슬픔의 묘약이라 불리는 디기탈리스 꽃을 앞에 두고 턱을 괴어 어딘가를 응시하는 박사의 눈빛은 당시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영혼을 길을 잃은 인간들의 자화상과도 같았습니다. 빈센트는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위안을 얻으려 몸부림쳤지만 두 우울한 영혼의 만남은 서로를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위험한 공명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오베르의 라부 여인숙의 짐을 풀었습니다. 하루 3.5프랑짜리 비좁은 다락방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에게 육신의 안락함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캔버스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광활한 들판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오베르에서의 첫 몇 주 동안 빈센트는 경련에 가까운 기세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 한 점, 많게는 2점씩 신들린 듯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의 붓질은 이제 아를 시절의 소용돌이를 넘어 마치 대지가 거대한 액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베르의 교회를 그릴 때 그는 건물의 견고한 벽면조차 일렁이는 화염처럼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고 폭발하는 에너지의 집합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환희 뒤에는 언제나 망령처럼 가난과 부채감이 따라 붙었습니다. 테오가 보내온 편지에는 숨길 수 없는 경제적 궁핍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랑과의 갈등, 갓 태어난 아이의 병원비, 그리고 형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던 테오의 어깨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빈센트는 테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동생의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기생충인가? 나의 예술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가혹한 자책은 빈센트의 신경을 칼날처럼 벼려놓았습니다. 그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멈춰서서 비명을 지르듯 머리를 감싸 쥐었고 밤이면 환청과 환각이 다시금 그를 찾아와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오베르의 밀밭은 7월에 접어들며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눈에 그 빛은 축복이 아닌 대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걸작 중 하나인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리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세 갈래의 길은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는 그의 막막한 방황을 투영했고 낮게 깔린 검푸른 하늘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압살할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를 가로지르는 검은 까마귀 떼는 불길한 흉조이자 지상의 고통을 피해 영혼으로 달아나고 싶은 빈센트의 찢겨진 자아였습니다. 그는 물감을 튜브에서 직접 짜내어 캔버스에 지시기듯 발랐습니다. 그것은 붓질이라기보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 화면을 메우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빈센트는 여인숙 주인 라브의 딸 아델린과 짧은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빈센트 씨, 오늘은 어디로 그림을 그리러 가시나요? 아델린의 순진한 물음에 빈센트는 힘없이 그러나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저 높은 언덕 너머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고 어딘가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델린은 그가 평소처럼 창작을 하러 떠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가방 속에는 붓과 팔레트 대신 어둠 속에서 구한 낡은 권총 한 자루가 서늘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밀밭 한가운데 서서 불어오는 마지막 바람을 맞았습니다. 수만 송이의 밀 이삭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내는 소리는 거대한 비명 혹은 찬송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복기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두운 탄광, 런던의 차가운 안개, 파리의 화려한 인공 조명, 그리고 아르의 잔인한 태양. 그 모든 찰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의 예술은 충분했는가? 나는 진정 신에게 가닿았는가?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노란색이 조금씩 잿빛으로 변해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어둠이 되어 빛을 완성하는 일뿐이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저녁, 고요하던 오베르의 들판에 둔탁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빈센트는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심장을 비껴가 갈비뼈 근처에 박혔고 그는 즉사하지 못한 채 지독한 고통에 내던져졌습니다. 빈센트는 상처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여인숙의 좁은 다락방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빈센트를 발견한 여인숙 주인이 의사를 부르려 하자 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이건 오직 나만의 과업입니다. 가시의 박사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당시의 열악한 의료 기술로는 박힌 탄환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박사는 빈센트의 곁에서 그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그의 마지막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빈센트는 고통 속에서도 박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모두의 평화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만이 테오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덜어줄 유일한 퇴로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파리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테오는 형의 침대 곁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형, 제발 눈 좀 떠봐. 우리가 함께 그려야 할 세상이 아직 남아있잖아. 빈센트는 동생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승의 빛이 사라지고 없었지만 입가에는 생애 처음 보는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슬픔은 영원할 거야. 이것이 고독한 천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37회에 치열했던 영혼의 불꽃이 드디어 꺼졌습니다. 그의 방에는 채 마르지 않은 캔버스들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그 속의 색채들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며 주인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의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장엄했습니다. 가세 박사와 테오, 그리고 그의 진심을 믿었던 소수의 친구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빈센트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란 해바라기와 달리아 꽃들이 관을 덮어버릴 정도로 가득 놓였습니다. 운구를 옮기던 이들은 햇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노란 꽃들을 보며 빈센트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태양의 심장부로 들어갔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시의 박사는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오직 두 가지, 인류와 예술만을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를 보낸 지 불과 6개월 만에 동생 테오 역시 형을 향한 그리움과 정신적 붕괴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형제의 영혼은 죽음이라는 장막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오베르의 작은 공동묘지에는 두 형제가 나란히 누워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뒤덮은 아이비 덩굴이 두 비석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고 있죠.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슬픔이 아닌 인류를 비추는 찬란한 광이었습니다. 빈센트가 고통 속에서 짜내었던 그 물감들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이 되고 꽃이 되었습니다. 빈센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장렬한 서막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가난과 고독, 그리고 광기는 작품이라는 이름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림을 보며 위로를 얻지만 정작 그 위로의 원천이 화가의 뼈를 깎는 고통과 피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빈센트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색을 만들었고 자신의 영혼을 소진하여 빛을 냈습니다. 그가 생전에 그토록 갈구했던 이해와 사랑은 그가 제가 되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전 지구적인 찬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 앞에서 더 이상 미치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차마 이 거친 세상을 견디지 못했던 고귀한 영혼을 떠올립니다. 그가 오베르의 들판에서 보았던 까마귀 떼는 이제 자유의 날개짓이 되어 우리들의 머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밀밭의 황금빛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력으로 남아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경이로움을 소리 높여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비극으로 막을 내렸으나 그가 남긴 예술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의 영역에서 인류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오베르의 공동묘지는 적막했습니다. 1890년 7월에 그 뜨거웠던 태양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대지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빈센트가 떠난 뒤 그의 동생 테오는 마치 자신의 영혼 절반이 도려내진 듯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테오의 육체와 정신을 급격히 붕괴시켰습니다. 형의 무덤가에 서서 테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문했습니다. 형이 남긴 그 수많은 그림들은 이제 누가 지켜야 하나요? 세상은 여전히 형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형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테오의 일기장에는 형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처절한 자책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 테오의 마비 증세와 정신착란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빈센트가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테오 역시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33살, 형보다 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은 테오의 마지막 유언은 형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귀퉁이 테오의 아파트. 다락방에는 빈센트가 남긴 수백 점의 캔버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들을 가리켜 팔리지 않는 쓰레기라거나 광인의 유작이라며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죠. 유일한 지지자였던 테오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은 인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테오의 아내이자 빈센트의 제수였던 요한나 반 고흐 본거였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은 젊은 미망인 요한나에게 남겨진 유산은 산더미 같은 빛과 세상이 외면한 수백 점의 그림, 그리고 빈센트와 테오가 주고받았던 수천 통의 편지뿐이었습니다. 요한나의 친정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그림들은 전부 태워버리거나 헐값에 넘겨버려요. 그 미치광이의 흔적이 당신과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잖아요. 하지만 요한나는 차가운 다락방에 앉아 형제가 생애를 바쳐 나눈 편지들을 한 장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 속의 빈센트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게 세상을 사랑했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렸으며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숭고한 구도자였습니다. 요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형님이 그저 미쳐서 귀를 자르고 삶을 포기했다고만 말하지 그가 이 눈부신 그림들을 그려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고독과 싸웠는지는 알지 못해. 나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해. 요한나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빈센트의 영혼을 증명하는 고귀한 전령사가 되기로 말이죠. 요한나의 투쟁은 가혹하고도 험난했습니다. 당시 예술계는 권위적인 비평가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고해의 날 것 그대로인 붓질은 기초도 모르는 아마추어의 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나는 아기를 업고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화랑들을 전전했습니다. 그녀는 화상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기 전 반드시 빈센트의 편지를 먼저 낭독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형님이 고갱을 기다리며 자신의 심장을 태워 만들어낸 열망의 빛입니다. 요한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빈센트의 삶과 예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의 고통스러운 서사가 작품에 녹아들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5년 빈센트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테델릭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요한나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회심의 무대였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황금빛 노란색의 향연, 용돌이 치는 밤하늘의 별빛, 그리고 농부들의 정직한 노동이 새겨진 거친 손마디를 본 관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영혼이 깨끗이 세척되는 듯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인간의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다. 이건 신이 인간의 눈을 빌려 세상을 투영한 풍경이다. 비평가들의 찬사가 비로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전시 이후 빈센트의 이름은 전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요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센트와 테오가 나눈 방대한 편지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1914년 출간된 이 편지 선집은 빈센트 반 고흐를 단순한 화가에서 인류의 성자이자 고독의 상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편지를 읽으며 그가 느꼈던 고독에 깊이 공감했고 그가 갈구했던 사랑에 함께 목말라 했습니다. 나의 예술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던 빈센트의 생전 소망이 그가 흙이 된 후에야 비로소 요한나의 손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빈센트의 명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 요한나는 마지막 수건 사업 하나를 진행합니다. 바로 남편 테오를 형 빈센트의 곁으로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묻혀있던 테오의 유해를 운반해와 오베르의 빈센트 무덤 바로 옆에 나란히 안장했습니다. 살아서 그토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형제이니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형제의 무덤 위에는 빈센트가 그토록 사랑했던 담쟁이 덩굴이 심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갈래의 줄기는 하나로 엉겨붙어 이제는 누가 빈센트의 무덤이고 누가 테오의 무덤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과 헌신, 천재와 후원이라는 위대한 영혼의 동반자. 관계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불멸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얼핏 거대한 실패의 기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고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늘 외면당했으며 정신병과 가난에 시달리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그림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캔버스 안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진심이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부여잡고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 장미처럼 그는 자신의 광기를 색채의 혁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빈센트는 여전히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태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별은 안녕하십니까? 그의 그림 속 요동치는 풋터치는 멈추지 않는 인류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조차 우리는 빈센트의 해바라기를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비록 그는 가장 가난하게 눈을 감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걸린 별이 빛나는 밤 앞에서 매일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130여 년 전 한 고독한 예술가가 밤하늘을 보며 느꼈던 그 전율이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빈센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작품을 사랑합니다. 노란 집의 창가에 앉아 고갱을 기다리던 그 쓸쓸한 뒷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지지 않는 별로 영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빈센트가 지금의 세상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특유의 어눌하지만 진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테오, 내 말이 맞았지? 슬픔은 영원할지 모르지만 그 슬픔을 통과해 피어난 아름다움은 훨씬 더 오랫동안 세상을 비추는 법이란다. 우리는 빈센트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했느냐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림을 사랑했고 인간을 사랑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혹한 운명조차 예술로 안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붓질 하나하나에 서린 그 절박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내면에도 저 태양보다 찬란한 빛이 살고 있다고 말이죠. 빈센트의 그림은 단순히 벽에 걸린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외침이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벨의 밀밭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립니다. 까마귀들은 자유로이 하늘을 날고 태양은 대지를 뜨겁게 달굽니다. 빈센트는 육체적으로 그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그림을 응시하는 그 찰나의 순간 빈센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코끝을 스치는 물감 냄새가 전해지며 불꽃 같은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전이됩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격언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인간에게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수식어일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가 남긴 색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의 강물이 되어 인류의 역사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영혼을 가졌기에 자신을 태워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만 했던 사람. 우리는 그를 빈센트 반 고흐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를 넘어 진실한 삶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창밖의 별을 보며 빈센트가 남긴 문장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다. 그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깊게 느끼는구나. 정말 따뜻하게 느끼는구나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빈센트, 당신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따스한 온기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시린 가슴을 데워주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쏘아 올린 별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